안녕하세요, 남기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의 과정 그리고 의거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상해 사변을 일으켜가지고 중국군과 싸움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축 행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축 행사를 언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침 4월 29일 날, 그러니까 1932년 4월 29일 날 천장절, 그 일본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잡혀 있었고, 이것과 함께 이제 일본 천장절을 기념하면서 상해 사변의 승전을 기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은 이때가 이제 거사를 행사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해 사변의 기념 승전식이고 청장절을 기념한다는 그 얘기는 중요한, 그러니까 중국 그 상해에서 중요한 일본 인사들이 다 참여를 한다는 것이고, 이때를 이제 노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과연 거사를 행할 사람을 누구로 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때 윤봉길 의사가 자원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어떤 회상에 따르면 어느 날 이제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소 방울을 메고 그동안에 윤봉길 의사 본인이 흥구 방면으로 다니던 것은 큰 뜻을 품고 천신만고 끝에 상해에 온 이유를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자신이 의사의 의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윤봉길 의사는 만약 이러한 기회를 준다면 정말로 큰 은혜를 입는 것이라고 이렇게 김구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으로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제 거사가 있을 것을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에게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사가 일어나기 3일 전에 이제 윤봉길 의사는 한인 애국단에 입단을 하고 선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4월 27일에는 거사 장소인 흥커우 공원 일대를 답사를 하고 3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사진이 그 중 하나인데요. 많이 익숙하신 사진이실 수 있습니다. 태극기 앞에 윤봉길 의사가 본인의 선언서를 걸고, 그리고 한 손에는 수류탄, 한 손에는 권총을 들고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사 전날인 4월 28일에 김구 선생님이 윤봉길 의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윤봉길 의사는 이력서와 이제 유서를 쓰고, 그리고 자서 양력과 김구를 기리는 시 한 편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조국 청년들에게 남기는 시 한 편을 적고, 두 어린 아들에게 남기는 시 한 편을 써서 이제 김구 선생님에게 드리게 됩니다. 이 중 두 어린 아들에게 보낸 시가 윤봉길 의사의 당시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기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한 사람을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과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 불란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이 시는 윤봉길 의사의 당시의 심정을 가장 잘 대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아들들에게 본인의 어떤 결연한 의지를 말함과 동시에 두 아들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그 아들들에게는 자신이 겪은 식민지 지배에서의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물려주지 않고 싶다는 의지, 그리고 본인이 없어도 훌륭한 사람으로 커달라는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거살 당일이 됐습니다. 4월 29일입니다. 이날 이제 아침에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때 이제 시계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윤봉길 의사는 이제 식사를 하다가 김구 선생님이 이제 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시계는 어제 산 거, 즉 선서식 이후에 6원을 준 시계고 선생님이 찬 시계는 2원에 불과하니까 제 것과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 시계는 이제 1시간만 사용할 것이니까 교환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이 말을 듣고 후일에 우리 지하에서 함께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사진은 김구 선생님의 시계와 윤봉길 의사의 시계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김구 선생님의 시계는 윤봉길 기념사 앞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봉길 선생님의 시계는 김구 기념사 앞에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인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가 함께 찍은 사진은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의사가 사진을 3장을 같이 찍었는데요. 그때 찍은 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봉길 의사는 김구 선생님과 헤어진 이후에 흥커공원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식장으로 도시락과 수통을 지고 가는데요. 이것이 이제 둘 다 폭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윤봉길 의사가 어떻게 식장으로 갈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과 수통을 어떻게 들고 갈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상해사변에 대한 축하식, 그 다음에 천장절을 기념한 그 행사에는 일본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윤봉길 의사는 이제 일본어를 좀 잘하는 데다가 좀 경비가 허술한 새벽에 미리 이렇게 입장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식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필수 지참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도시락과 수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락과 수통 모양을 한 폭탄을 제작하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사 장소에 들어간 윤봉길 의사는 굉장히 어떻게 초조하고 그리고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윤봉길 의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고 이제 행사가 9시에 드디어 시작됐다. 그리고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오듯이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시 30분 정도가 됐을 때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국가가 울려 퍼지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약간 어수선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 윤봉길 의사가 거사를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는 노래가 끝나는 순간에 어깨에 메고 있었던 수통을 던지죠. 수통 폭탄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도시락 폭탄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도시락 폭탄은 이제 자결용이고 수통이 거사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통 같은 경우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깨에 메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좀 주변에서 이제 의심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통을 거사에 활용하는 폭탄으로 삼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그림이 윤봉길 의사께서 이제 사용하셨던 폭탄의 모습입니다. 수통 폭탄과 그리고 하얀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이제 도시락 폭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폭탄 같은 경우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일어났던 이봉창 의사의 의거 때 수류탄이 불발이 되었기 때문에, 불발탄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하게 폭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폭탄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수류탄, 그러니까 세열 수류탄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즉 수류탄 같은 경우는 목표지점에 터지게 되면 폭발과 함께 주변에 이제 파편으로 나가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이런 형식인데, 윤봉길 의사가 사용했던 폭탄도 이러한 형식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본 외무성 산하의 경찰이 직접 이제 분석한 폭탄 분석에 따르면 폭탄의 표면은 하얗고 그걸 보자기로 싸고 있었고, 이 도시락 폭탄도 그렇고 수통도 그렇고 일반적인 물건이랑은 전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상해사변의 승전식이고 그리고 천장절을 기념하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 기관총 부대라든가 기병대, 보병대, 야포부대 한 6천여 명, 그리고 해군 장갑차 부대까지 이렇게 삥 행사장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사를 시행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윤봉길 의사의 굉장한 집중력과 의지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윤봉길 의사의 어떤 의거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에 의해서 일본의 유력자들, 당시의 유력자들이 상당수 부상을 입거나 죽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일본 해군 제13함대 사령관이었던 노무라 같은 경우는 윤봉길 의거에 의해서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또 상해 파경군 사령관이었던 시라카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중상을 입고요. 1개월 정도 후에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주재 일본 공사였던 시게메스 같은 경우는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고, 가와바타 같은 사람은 또 사망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윤봉길 의거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고, 당시에 윤봉길은 바로 붙잡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윤봉길 의사가 의거 후에 일본군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서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옷이 굉장히 좀 흙 같은 것도 좀 묻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머리도 굉장히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 좀 핏자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윤봉길 의사는 총을 던지고 바로 제압됩니다. 주변에 있는 일본인들이 윤봉길 의사를 바로 제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쓰러뜨린 다음에 구타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군경이 와서 윤봉길 의사를 연행해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당시 중국 사회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차이나 위클리 같은 곳에서도 크게 보도가 됐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역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동아일보에서도 크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본인이 직접 상해에 온 이유, 큰 뜻을 품고 왔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찾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폭탄을 던지는 것을 자원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도 치밀하게 하고 답사도 치밀하게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놀라운 집중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의거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거는 당시 일본의 유력 인사들에게 큰 피해를 줬기 때문에 당시에 중국 신문 그리고 한국 신문에도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일본 사회에서의 영향, 그리고 그 윤봉길 의사가 순국하시는 과정, 그리고 다시 중국 망명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